한때 대만에서 혐한 운동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혐한 발언을 하며 지지 기반을 다졌고, 각종 TV 등의 미디어에서는 한국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유는 하나 있는데요. 원래 대만은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렸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으로 20세기 말 아시아 지역에서 급격한 성장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던 국가들을 뜻하죠.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은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겪고 난 후 거의 초토화된 국토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고, 한때는 한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현재의 중국이 급부상하던 시기,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 대만과의 수교를 끊을 때 한국만큼은 대만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의 의리는 어느 순간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은 한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던 대만은 이제 더 이상 한국과 비벼볼 수도 없는 위치로 전락해버렸죠. 이때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이 대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우익 세력의 주도로 인한 여론 선동이 심각했습니다. 대만은 일본의 통치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지만 한국은 틈만 나면 반일 여론을 만드는 배은망덕한 국가이다. 매년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과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갈수록 커지던 대만 사람들의 분노는 한국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인 혐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한때는 대만 국적의 한 여대생이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메시지도 읽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는다. 항상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는데 전화도 안 돼요. 너무 걱정이다. 실종 여대생의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내용은 대만의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당시 대만에서는 한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한국의 치안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며 한국에게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국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죠.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이에 한술 더 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인들도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역시 북한이든 한국이든 저 반도의 국가들은 믿을 게 못 된다 라며 대만의 혐한 여론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자세히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실종 여대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로 한국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수사 도중 여대생은 어머니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한국에 있는 대만 대표부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황당한 혐한 운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쟁자로 과거에는 일본을, 현재는 중국을 언급하는데요. 사실 한국은 눈치채고 있지 못하던 하나의 경쟁자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대만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 TSMC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기반 산업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와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TSMC가 오래전부터 고수해오던 집중 전략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겹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한국보다 대만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죠. 반면 디스플레이는 대만이 한국을 넘볼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한창 혐한 운동이 벌어지던 시기, 대만의 시민들은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망치로 내려찍으며 삼성 불매운동을 펼치자는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황당한 것은 당시 삼성의 모니터는 너무 튼튼하여 장정 3명이 망치로 내려찍어도 부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대만의 TV에서 생중계로 송출되었기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만은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책으로 밀어주겠다 발표하였죠. 작년에는 과거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를 대만에서 인수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여 사람들이 가성비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중저가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만 디스플레이는 급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초 LCD 패널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BOE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대만의 이노룩스가 차지했습니다. 대만의 관계자들은 이제 드디어 오만한 한국의 콧대를 찍어 누를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이제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대만에게 덤빌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우려할 일은 아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는 LCD에서 OLED로의 전환 국면인데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한국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며 뜻밖의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최근 밝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신감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온디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LCD 가격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니다. 원래 중국 업체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철저한 저가 정책을 펼쳤기에 LCD 패널은 바닥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 공산당이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LCD 패널의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CD 패널의 평균 단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반면 OLED 패널은 한국 기업의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점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5배에 달했던 OLED, LCD 간의 가격 차이는 어느새 3배 수준까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성비로도 LCD와 붙을 만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해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드디어 시작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중저가 패널을 비교한다면 LCD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느니 OLED 디스플레이를 구매하겠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족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TV나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둘째, 애플의 아이폰 12 전 모델에 OLED가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휴대기기를 통해 OLED에 점점 익숙해지자 대형 패널에서도 저렴한 LCD 패널보다는 고급스러운 OLED 패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마침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으니 기왕 오래 사용할 거 OLED 패널로 갈아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죠. 결국 세계 최대 기업 애플의 OLED 사용과 이에 따른 OLED 패널이 수요 증가로 인해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대세는 OLED가 잡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대만에서는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망치로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 한국에서는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쪼개므로써 극도의 효율을 나타내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77인치 이상의 대형 OLED 패널에서는 생산하고 남은 공간은 모두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에 대한 수요는 고급스럽고 큰 화면을 보고 싶다는 소비자들이었기 때문에 애매한 크기의 자투리 패널은 판매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소형화 TV에서도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싶다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점점 더 큰 모니터 화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8인치, 49인치, 32인치 등의 자투리 패널이 소형화 TV, 대형화 모니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올해부터 자투리 패널도 본격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역시 OLED 패널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OLED 패널 시장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렇게 완성해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OTT 서비스에서도 대약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목을 끕니다. 지난 22일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 TV에서 제공하는 삼성 TV 플러스를 전 세계 12개국에서 시행하여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을 밝혔죠. 현재까지 1,50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삼성 TV 플러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서비스 국가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전 세계 300여 개 방송사, 콘텐츠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와 아마존, 애플 등 다른 기업들이 텃밭을 일구고 있던 OTT 시장인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지닌 한국은 기습적으로 침투하여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글로벌 OTT 회사들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위조 달러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공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생물학전에 이은 두 번째 통화전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유튜버 마라쿵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이 20조 달러 규모의 위조 달러를 발행,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공은 바이러스 확산을 서방 국가에 대항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한다. 첫 번째 전장이 생물학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통화시장이다. 마라쿵제는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중공의 수단은 악랄해지고 있다.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는 중공이 지난 2월 짜놓은 알고리즘에서 예측했던 바다. 이번에는 중공의 국가대표팀이 나선다. 10배 규모 자금을 시장이 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화폐 제조공장 직원을 인용해 중공 국가대표팀이 찍어낸 위조 달러는 위태감별 기로도 감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공은 위조 달러로 달러 고갈에 따른 외환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유포시켜 세계 경제를 교란하려 한다는 것이다. 화폐 공장들 외국 지폐 위탁 제조.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중국인 조조배 중공사 산하 여러 공장에서 지폐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폐는 중국 화폐인 인민폐만이 아니다. 화폐 제조는 위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도, 브라질, 폴란드, 네팔,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 공장에 화폐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조 기술이 위조 지폐 생산에도 그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조 달러는 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민간 범죄 조직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자금을 동원한 조직적 발행이다. 마라쿵제는 이런 의미에서 중공의 달러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가짜라고 지적했다. 위조 달러로 얼마든지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하나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통화다. 마라쿵제는 중공은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 달러로 전 세계의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유포된 위조 달러가 세계 각국에 얼마나 유통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막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은 당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50년은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폐 공장, 리넨 대량 수입 북한 기술자들도 목격. 중공이 위조 달러를 대량 발행하려 한다는 제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나왔다. 중국이 최근 캐나다에서 대량의 말을 수입했고 지폐 제조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장쑤성 군산의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을 인용해 해당 공장이 캐나다에서 대량의 린넨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린넨은 달러, 지폐 주재료다. 달러 지폐는 75%의棉花와 25%의 린넨으로 만들어진다. 소식통은 또한 중국 최대 지폐 제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 바오딩에서 전문 인력들이 군산으로 파견됐다고 했다. 그는 바오딩에서 군산으로 파견된 인력들은 중국어를 하지 않았다. 조선인 같았다. 또한 달러화 제조 전문가들이었다. 중공이 가짜 달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군산 지폐 공장 직원의 말을 전했다. 북한은 위조 지폐 제조 기술로 널리 알려졌다. 핵심은 노동당 39억 환공실이다. 39억 환공실은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1970년대에 설립됐다. 전 세계의 거래망을 두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노트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파견된 인력들이 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군산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39억 환공실과 관련성이 의심된다. 중공은 이미 위조 지폐를 대량 유통시켜 상대방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물자를 사재기 한 전례가 있다. 마라쿵제는 다수의 서방 국가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모른 채 공식 발표만 믿고 있다가 중공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위조 지폐 발행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몇몇 중화권 네티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스파일럼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딜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상 전시 제재를 선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였던 중국은 우한을 통째로 봉쇄하는가 하면 뒤늦게 감염자가 속출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비상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 조치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주요국이 연일 전례 없던 재정과 금융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3개월여 지나가면서 어느 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더 힘들어하는지가 조금씩 흔들어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와 둘째는 재정과 금융이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가장 먼저 발작한 곳은 금융시장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호황을 구가한 미국 증권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초 최고점 대비 최대 30% 폭락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섰다. 연방준비제도는 더 낮출 여지가 없는데도 불과 보름 사이에 2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추는 비컷을 단행했다. 그래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2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더니 또다시 2조 달러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 개인 소득 9만 9천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최대 1200달러까지 차등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도 마련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위험 증폭.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세계 각국에서도 재정과 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팬데믹에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재정 상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 역시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부를 쌓아놓은 이들 나라는 급한 대로 국채를 찍어 얼마든지 재정을 확장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탈리아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미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이탈리아를 지원하려면 결국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 5천억 유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탈리아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금융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축통화국 미국과 준기축통화국 일본은 돈을 바로 찍으면 된다.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게 현실이다. 인플레이션 같은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보는 데는 경제 강대국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정과 금융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하면서 한국은 올해부터 재정 적자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100조 원 규모의 금융특별조치와 소득 하위 70%에 대한 4인 가구 100만 원 긴급 지원까지 시행되면서 재정 적자는 더 커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부양을 저금리에 의존해온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로 내려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재정과 금융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내부의 산업 생태계 탄탄해야. 코로나 사태 대응에 필요한 셋째와 넷째 조건은 의료 체계와 산업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보자. FT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느냐, 통제가 가능하냐의 핵심 변수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 여부라고 지적했다.